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AI 붐을 그동안 주도해온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6% 넘게, 그리고 AMD도 마이너스 10% 넘게 등 이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6%대 이상 급락세를 오늘은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그래서 대표님 너무 아픕니다. 예. 이 서학개미들은 상당히 어제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약간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이 현 정부인 바이든 정부, 그다음에 차기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의 합작품으로 아마 본의 아니게 시장을 많이 떨어뜨렸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칩 규제 관련된 사전 규제 강화 내용이 나오면서 말씀 주신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6%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영향을 하나 줬고, 두 번째로는 이따 저희가 논의하게 될 트럼프의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앞으로 차기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그 내용이 생각보다 저는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이미 많이 들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과매수되어 있는 시장에 일종의 이제 팔 수 있는 트리거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모여서 시장에 격한 반응을 일으켜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트레이딩 비중 조정이 이번 주 들어 그리고 지난주부터 상당히 급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미리 좀 그 내용이 돌았는데, 블룸버그와 트럼프 간의 이제 인터뷰에서 뭐 대만 얘기도 나오고 뭐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화제였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중요해진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서.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표죠. 삐까삐까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서로 치열하면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질 텐데,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차트에 나왔지만 거의 70% 가까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정말로 이변이 없는 한 지대로 가면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소위 그 6월 말에 있었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조기 대선 토론 바로 이틀 전에, 며칠 전에 블룸버그와의 장시간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 내용이 시장에 공개되면서 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를 봤는데 트럼프 역시 발언 수위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안에서 계속 언급된 단어가 바로 트럼프 노믹스 2.0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환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은 먼저 이걸 한 5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제가 저도 어제 거의 반나절 본 것 같아요. 네.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총 5개 단어로 저는 요약을 해봤는데, 처음엔 약달러, 두 번째로는 저금리, 그 다음에 저세율, 그 다음에 리쇼어링, 다 공장 갖고 돌아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걸 위해서 관세를 무기화하겠다. 이 5가지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환율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을 다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강달러 체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제조업에서 경쟁을 한다고 트럼프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를 들면서 환율이 이렇게 강해갖고는 우리나라가 수출 못한다.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달러를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약달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약달러. 우리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자기들이 수출하겠다라는 거는 또 나쁜 거예요. 그럼 뭐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저금리는 지금 거의 눈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이제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또 깜짝 놀랐던 것은,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 일종의 시장이나 경제에 보면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을 치료하려면 제대로 된 진단과 그 진단이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와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이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나 기존의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랐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본 이제 두 번째로 좀 제가 깜짝 놀랐던 포인트인데, 예. 그 가장 큰 이유를 뭘로 꼽았냐면, 사실은 많이 풀려 있는 돈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유가에 모든 걸 포커싱을 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해졌는데 이것을 결국은 잡으려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바닥에 흘러있는 그래서 액체 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예. 우리 지금 우리가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저 바닥에 흐르는 석유가 다 이게 금이다. 이게 액체 금인데 이거 잘 캐내 갖고 우리가 생산해 갖고 원유 가격을 낮추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엔 또 깜짝 놀랐던 게 이 노동시장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원인 중에 하나로 뭘 뽑았냐면 이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나마 올해 들어와서 미국 바이든 정부 하에서 지금 물가가 고용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것이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 이 이민을 상당히 억제 제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맞아요.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이민을 꼽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물가를 잡고 있는 현재의 그러한 정책 기조 그런 그 처방약이 이제 싹 다 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관세 인상에 대해서 들어볼까 하는데요.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트럼프를 지구촌 악재다라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관세 인상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맞습니다. 이게 또 저도 이제 또 그 보다가 또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트럼프의 생각 자체가 관세를 매우 좋은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단 잘 관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스마트한 사람들조차도 관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가르쳐줄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몰이해가 많은데 본인이 보기에는 관세는 경제 성장에도 좋고 뭐 미국이긴 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협상 카드로도 최적의 그래서 제가 관세 무기화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 미국에 수출하려면 나는 10% 이상, 10% 이상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대중국 같은 데를 향해서는 50%를 관세를 추가하겠다. 그나마 이게 좀 사실 좀 줄긴 했습니다. 맞아요. 예, 60% 얘기 나오고 그 이상이라고 그랬다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여전히 이제 트럼프식으로 뭉개버리고 50%라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관세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해외에 뺏겼던 미국의 이익을 되가져올 수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관세를 세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우리 말 잘 듣는다. 이런 식의 그런 인식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무기화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끌고 가던 그러한 전 세계 경제 대통령, 그다음에 군사 대통령 이러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미국의 지금 주류 경제학과 정치학자들은 상당한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을 거고 이것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좀 더 그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좀 재미있었고 눈에 띄는 거는 이 연준에 대한 스탠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뭐 보장해 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야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하지 마 이런 정도의 압력도 대놓고 했거든요. 그런다고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일단은 사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함부로 연준 의장과 연준 위원들을 자를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트럼프는 뭐 모든 말을 다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어제 그 기사 특집 기사 비즈니스 그러니까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 나온 거 미국의 기업들이 다 떨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메타나 아마존 같은 데 주가가 빠지는 이유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사적 보복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 사이에 워낙 트럼프에 맞서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걱정들 하는데 적어도 연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원래대로 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과거의 연준 행태를 보면 됩니다. 1950년도 이후에 지난 70년간 17번의 그러한 그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해가 있었는데, 70년이나 되니까, 4년마다 열리니까. 근데 한 해만 빼고, 2012년을 빼고는 모든 해에 금리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은 대선이 있다고, 없다고 상관없이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보통 현직 대통령을 옹호해 주려면 금리 인하해 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금리가 인상이 9번이나 했어 있고 인하가 7번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움직인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보면 아무리 트럼프가 연말까지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지금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좀 빠르게 악화되면 적어도 연준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다만 트럼프가 그때마다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은 여전히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이슈를 연장해서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 2.0 시대에 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게 대중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역 갈등 이슈가 더 불거질 수 있다. 간밤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엔비디아와 관련된 악재가 나왔는데 트럼프 2.0 시대가 진짜 도래하게 되면 투자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사실은 그것이 시작돼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권불 10년이라고 했나요? 이게 나는 세도가도 10년 이상 못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 신흥시장에서 한때 중국의 비중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EEM, 그러니까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이 많을 때는 40%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그 강력한 1위 이 자리를 대만이나 인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 주신 그런 걱정이 시작됐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해서 중국이 위협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나 줄었길래 중국의 1위 자리가 이렇게 위태로운 거죠? 이게 최근 3년 동안 결국은 중국의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런데요. 그렇죠. 아까 최대 40% 갔던 게 지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34.8% 여전히 높긴 했습니다. 대만과 인도는 10% 초반 초중반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에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거의 그냥 찰랑찰랑. 중국은 한 23%, 하지만 대만과 인도는 거의 20% 가까이. 이제 조금만 중국이 조금 빨리 내려오고 대만, 인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금방 키높이가 맞춰질 수 있는 그러게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중국의 그런 그 소위 이제 호랑이 노릇 이것이 정말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중국이 비중이 줄어들 때 한국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줄어드는 거, 왜 그럴까요? 경제 규모를 보면, 물론 인도가 규모가 커지곤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역시 수익률 앞에는 장사가 없다. 네. 지난 3년간의,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봐서 5년간 차트를 보시면, 두 번째를 보시면 지금 5년간 대만은 120%, 인도는 100%, 하지만 중국은 보시면 저 아래 보시면 마이너스 9%.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5년간, 3년간 들고 있으면 중국 들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손해본 거고. 네. 예. 반면에 대만과 인도를 들고 있으면은 큰 수익을 벌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러한 격차가 벌어졌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중국을 빼고 신흥국 펀드를 만든다? 이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요즘엔 아예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펀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에는 한 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펀드는 한 두세 건 뭐 요거밖에 안 됐는데 최근엔 거의 20건 가까이. 이제 만약에 수출한다, 그러니까 뭔가 출시한다면 펀드를 일단 중국은 빼고 예, 올해 들어와서는 16건. 지금 상반기인데 벌써 16건이니까 신흥국 투자하고 싶으면 중국 빼고 투자할래라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이러한 제외가 스스로 좀 자초한 주가 수익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뭐랄까 중국의 위상이나 비중이 계속 줄어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또 가뜩이나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면 중국의 입지, 중국과 관련된 투자는 계속 어려워지는 건가요? 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매력적이 되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싼 것 말고는 그렇죠. 중국의 기업 이익들이 크게 늘지를 못하고 있어서 네. 이게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맞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어찌 보면 중국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자의지. 중국 정부가 스스로 나서야 되는데 부동산 해결해야 되고 너무 수출 중심으로 무역 파트너 상대방 국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지속된다면 상당히 오히려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런 현재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고 오늘로 지금 3중 전회가 끝나잖아요.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꼭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주가가 저렴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더 매력적이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분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